1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자 나오죠. 누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누가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근데 바로 이어지는 4조 2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4조 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몇 해 전에 이것도 출제되었었는데 기출지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 OX? X죠.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 말한 거잖아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인데요. 특별시, 광역시, 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다 다르다거나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시험에 응시하는 전국의 수험생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이 됩니다.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되어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에 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맨 뒤에 부분에 가서 보칙이라고 하는 단원 공부할 거거든요. 보칙이라고 하는 말은 보충 규칙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그 공인중개사법 보충 규칙에 보면 업무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업무위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될 수 있지만 교육 업무도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단원도 그쯤에 가서 보게 될 건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 업무도 위탁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있고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교육 업무는 이 둘 외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지 못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55페이지 중하단부.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누가 응시할 수가 있겠는가? 응시 자격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원칙은 제한 없음입니다. 국적도, 연령도, 성별이나 학력이나 경력도 제한 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민법상 행위 능력자일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수형자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 처분이 떨어졌다면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나서 5년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56페이지 중상단부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은 매년 1회 이상이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일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막상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건데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것과는 급이 다른 시험이죠.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을 해야 합격권에 달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언제 어떻게 시험이 시행되는지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험 대책과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본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시험 공고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를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 개략적 사항에 관해서 예정 공고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를 하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두 공고 모두 다 방법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관보 및 일간신문이랍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인데요. 제가 앞서서 포함이냐 제외냐 하는 거 자주 표현 뒤바뀌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밋이라는 표현과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의 위치 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and냐 or냐 하는 부분을 자주 출제위원이 지문화해서 묻게 되는데 시험 공고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답니다. 영어로 and죠. 그래서 시험 공고는 관보에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이건 뭐 직접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1차 두 과목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2차 시험 과목 세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서 출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구분되어서 시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구분해서 시행하는데 1차 시험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 개론은 본법 규정이요. 선택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는데 거기에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 과목 3과목은요. 논문형이요.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되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을 가미하여 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르면 1차는 선택형 원칙, 2차는 논문형 원칙으로 출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지난해 31회 시험까지 한 번도 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시행한 적은 없는 것이 시험은 1, 2차 구분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동시 시행할 수는 있다는 거죠. 동시 시행할 수 있고 만일 1, 2차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을 1차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가 늘 동시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도 선택형, 즉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고 이번 32회 시험도 그 관행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1차와 2차 구분되어 시행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나 1차 시험 합격을 전제로 2차 최종 합격에 이제 문제가 적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시행을 했는데 채점 결과 2차는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1차가 불합격이 되었다면 그자의 2차 점수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 2차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라면 1차 합격자를 선별해 내기 전에 다들 동시 시행이니까 그날 2차 시험에 응시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채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차는 합격되었는데 2차가 불합격되게 되면 그 수험생은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는 1차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될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죠?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합격했지만 아쉽게 2차가 불합격되어 최종 합격하지 못하신 분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유의할 것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 합격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의 시험에 한하여 1차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58페이지 이제 출제위원입니다. 명칭은 출제위원이라고 하지만 출제와 채점과 검토와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을 통칭하여서 출제위원이라고 부르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했었잖아요. 그런데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출제위원이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 출제위원은 5년간은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 여기나 저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는 자는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서 응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묶어서 정리를 할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모두 6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납부한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반환 규정도 이 법이 두고 있는데 간혹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중하단부에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인데요. 1항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액 환불. 2항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입니다. 3항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다면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 그러니까 이제 4항과 5항의 구간만 유의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전액 환불이니까. 4항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그 다음에 5항 그 기간을 경고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불입니다. 60% 환불 구간과 50% 환불 구간의 그 기준점, 그것은 또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과목의 특징이요. 자랑스러운 특징은 아니지만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과목이 아마 다른 여타 시험에서는 없을 텐데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 제도와 시험 방법 자체가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펼쳐지는 합격자 결정의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동시 시행할 수는 있어도 시험이 구분 시행되는 것은 예외가 없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의 방법도 1차와 2차를 구분하는데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매 과목이라고 해봐야 1차는 민법, 개론 두 과목이지만 매 과목 40점 이상,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법과 개론 두 과목에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1차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절대평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원칙은 1차의 합격자 결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부동산 공법, 공시 및 세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세 과목 다 40점 이상 득점했다는 전제하에 세 과목에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2차 최종 합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은 예외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방법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 수급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이 시행될 수 있답니다. 2차 시험은요. 또 하나 2차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방법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의, 수험생 말하는 거죠. 시험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기는 최소자가 나와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시험은 시험 공고에 따라서 두 가지 예외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000명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면 2차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은 공법, 공시세법, 법령실무, 과락 없는 분들을 수석 합격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19,000 등까지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요. 그때는 최소자가 붙습니다.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5,000명까지는 합격자로 합니다. 이런 방식이죠. 시험 공고하면서 응시생 상위 15%까지는 합격자로 하겠다. 이런 방식이 바로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소 선발 인원 15,000명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 당해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어서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자가 24,000명 나왔다. 그러면 24,000명은 다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했으니까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 선발 인원 15,000명을 공고했었는데 2차 시험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어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자가 단 9,000명밖에 없다. 그러면 9,000명 외에는 평균 60 이상 득점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 선발 인원을 15,000명 공고했기 때문에 6,000명은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 60 이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격자로 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2차 시험에는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험의 방법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본 과목의 특성상 출제위원은 요 지문들에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공인중개 칠판 보고 판단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은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OX? X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OX? X잖아요. 이렇게 틀린 지문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이야 금방 설명을 들으시고 칠판을 보면서 OX를 판단하시니까 쉽게 X라고 판단하시는 거지, 그렇게 표현을 뒤바꾸어도 그 표현 자체가 국문법적으로 문장의 흐름은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속에서 의외로 또 난이도 있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록 1, 2월 이제 기본 이론의 첫 과정이지만 눈에 익혀두시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합격자로 결정 공고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고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고 했죠. 시험 볼 때 돈을 냈기 때문에 합격자로 결정 공고되면 최초의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시 수수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죠.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 하는 문제가 생기면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행정처분 중 자격 취소 사유에 속하고요. 자격증 양도대여하는 사건이 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도 양도대여를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명칭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명칭, 쉽게 말해 비스무리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제도 상호 밀접한 연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등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등록의 법적 성격,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의 위반과 효과,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이어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제에 대한 규정들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등록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